오늘은 15장 연관과 염색체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멘델 유전의 물질적 근거가 염색체라는 것을 밝히는 그 모건에 의한 실험을 알아보고, 그리고 성연관 유전자, 그 다음에 연관된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런 염색체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유전병과 또 일부 일반적인 멘델 이론과 맞지 않는 그런 유전 양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과학자인 모건 박사는 멘델이 제시한 유전인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선택된 동물은 초파리였었는데, 초파리의 특징을 보면 자손이 수백 마리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고 또 2주마다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결과를 아주 빠르게 볼 수 있고 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염색체의 수는 상당히 적은데, 세 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쌍이 X 염색체를 갖고 있을 경우 암컷이 되고, XY 염색체를 갖게 될 경우 수컷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야생형이라는 용어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어떤 특징의 표현형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는 초파리의 빨간 눈이 이제 야생형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돌연변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형 대립 유전자에서 유래되어 변형되거나 돌연변이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립 유전자를 말합니다. 그림 15-3에서의 흰색 눈을 갖고 있는 초파리가 바로 돌연변이 표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립 유전자를 표기하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에 대하여 발견된 첫 번째 돌연변이로부터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파리의 이제 눈을 예로 들면은 처음으로 발견된 돌연변이는 이제 흰색 눈이죠. 그렇기 때문에 흰색에서 따와서 W로 표시를 이제 하도록 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첨자로 포지티브를 만약에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야생형 형질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파리에서 W하고 포지티브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은 이것은 돌연변이인 흰눈 대립 유전자 의 야생형인 빨간색 눈의 대립 유전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체마다 각각 다른 유전자 표기법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기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헌팅턴 병에 관련된 유전자를 표시할 때는 이제 헌팅턴의 약자인 HTT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전자를 표시할 때는 이탈릭체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표시할 때는 이탈릭체가 아닌 일반 글씨체로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흰 눈을 갖고 있는 수컷과 빨간색 눈을 갖고 있는 암컷을 교배를 하니까 F1 세대에서는
빨간 눈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흰색 눈이 열성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암컷은 모두 빨간색 눈을 갖고 있는데 수컷은 절반만 흰색 눈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빨간색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흰눈 돌연변이에 영향을 준 유전자는 X염색체에 단독으로 존재하고 Y염색체에는 대립 유전자가 없다 라고 가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연관 유전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성결정에 대한 염색체 체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포유동물은 XY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림 15-5를 보면은 사람의 성염색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에 비해서 Y 염색체가 현저하게 작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XY 체계에서는 자손의 성은 난자가 X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와 만나느냐 Y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결정 체계로는 X0 체계가 있는데 이것은 메뚜기, 바퀴벌레, 일부 곤충류 등에서 나타나는 체계로서 성염색체는 X염색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암컷은 한 쌍의 X염색체를 갖고 있는 반면에 수컷은 한 개의 X염색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손의 성의 결정은 난자가 X염색체를 갖고 있는 정자와 만나느냐 아니면 X염색체가 없는 정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세 번째 결정 체계는 ZW 체계인데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Z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류, 일부 어류, 그리고 일부 곤충에서 나타나는 그런 체계인데 앞에 설명한 두 체계에서는 정자의 염색체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는 반면에 이 ZW 체계에서는 난자의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자는 ZW 성염색체를 갖고 있고 반면에 정자는 동종접합체인 Z 한 쌍을 이제 성염색체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의 성염색체와 상관없이 난자의 염색체에 의해서 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결정 체계로는 반수체 이배체 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벌과 개미에서 나타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성염색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컷은 수정된 난자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배체 즉 두 벌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반면에 수컷은 수정되지 않은 난자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반수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컷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을 결정하는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성연관 유전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성염색체, 이제 사람과 포유동물의 경우 X, Y 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Y 두 개의 성염색체가 존재하죠. 근데 이러한 성염색체에 위치하는 그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성연관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X연관 유전자가 되겠고, Y 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Y연관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경우 X 염색체에는 약 1100개의 유전자가 있고, 반면에 Y 염색체에는 25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78개의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단백질이 이제 발현이 될 텐데, 이제 절반은 정소에서 발현이 되고, 일부는 정소의 기능과 정자 생성에 이제 필요한 그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히 SRY 라는 이제 이런 유전자는 정소 발달에 아주 필수적인데, 만약에 이 SRY가 없으면 XY를 갖고 있는 X 염색체, Y 염색체를 갖고 있는 배아라도 난소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소가 발달이 되지 않고 난소가 발달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WNT4라고 하는 1번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얘는 난소 발달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SRY가 만약에 발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상염색체,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WNT4는 어떠한 성염색체를 갖고 있든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SRY가 없다 그러면은 정소가 발달이 되지 않지만 바로 저 WNT4에 의해서 난소는 발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X연관 유전자의 유전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X 염색체는 성염색체이지만 성과 관련이 없는 특징에 대한 유전자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X연관 형질이 열성 대립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여성은 동형 접합자일 경우에만 발현이 되지만 남성은 X염색체가 하나만 있으므로 그대로 발현되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열성 X연관 유전병을 갖게 됩니다. 한편 남성에서는 X염색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동형 이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반접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X연관 유전병으로 널리 알려진 것에는 생맹, 디시엔군 의축증, 그다음에 혈우병 등이 있는데, 먼저 생맹에 대한 설명은 그림 15-7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맹인 아버지가 결혼을 했을 경우 대립 유전자를 모든 딸에게 전달하지만 아들에게는 전혀 물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우성 동형 접합성일 경우 딸은 정상 표현형을 갖지만 돌연변이에 대한 보인자가 됩니다. 한편 이러한 보인자 여성이 정상 남성과 결혼한다면은 어머니처럼 딸이 보인자가 될 확률이 50%며 아들이 생명일 확률도 역시 50%가 됩니다. 한편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보인자 여성이 생명인 남성과 결혼한다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생명일 확률은 성에 관계없이 아들일 경우에도 확률이 50%가 되고 딸일 경우에도 확률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색을 구분하는 딸의 경우 보인자가 되지만 아들의 경우는 열성 대립
적으로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 그 아들의 경우는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지 않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X염색체 연관 유전병을 보면은 DCN 근위축증, 약칭해서 DMD라고 칭하는데, 이 질환은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근육 운동의 협조가 상실되어 20대 초반에 사망이 되는 그런 치명적인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결핍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아래에 보면은 디스트로핀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백질이 세포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톤을 결과적으로 세포 밖에 있는 그러니까 근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조직, 여기서 보면 베이잘 라미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결합조직과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근육이 수축할 시에 이때 오는 충격을 이 디스트로핀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로핀이 만약에 없다면은 아주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근육의 손상이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근위축이 일어나는 그러한 양상이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정상적인 이두박근과 위축된 이두박근의 크기가 이제 크기가 비교되어 있는데, 상당히 크기가 감소되어 있는, 즉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은 미국 내 남성 10만 명당 14명 정도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5살에서 24살 사이에 발현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혈우병인데, 혈우병 역시 X염색체 연관 유전병이면서 혈액 운구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1개 이상의 단백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혈우병의 경우 다치게 되면은 혈액 응고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은 상처에 의해서도 치명적일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비토리아 여왕이 혈우병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는 보인자였었는데, 따라서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들한테 이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가 계속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여왕의 자손들이 스페인과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 왕가들과 결혼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여러 왕가의 혈우병이 널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왕가의 가계도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X연관 유전자의 그 유전 양상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포유동물의 암컷은 각 세포마다 2개의 X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2개의 X염색체가 모두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하나는 초기 배발성 동안에 불활성화가 되어 바소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바소체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핵막 근처에서 형성이 되는데, 반대로 이 바소체가 존재한다라면 이 개체는 여성이다 하는 것을, 여성 암컷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각 배아세포에서 2개의 X염색체 중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소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암컷은 두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와 같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에서 한 개의 X염색체가 선택되어 발현되었다면은 그 세포의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손세포들은 모두 같은 X염색체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림 15-8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 고양이는 거북무늬 고양이라고 하는데, 이 고양이는 X염색체에 주황색 털과 검은색 털을 발현시킬 수 있는 대립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배아에서는 이 두 개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응집이되어 불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한 세포는 이 세포가 바수체 형성에 있어서 염색체는 무작위적으로 선택되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 확률적으로 반반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세포는 검은 털색만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X염색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제 대략 같은 정도의 숫자에서는 주황색 털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X염색체가 활성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무작위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몸에 걸쳐서 모자이크처럼 결국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두 가지 색이 온몸에 걸쳐서 무작위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염색체가 그럼 어떻게 불활성화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발생 초기에 두 개의 X염색체에 이제 각각에 있는 어떤 부위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 상태에서 바소체가 될 염색체에서만 시스트 X-inactive specific transcript라고 하는 이러한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그럼 이 유전자에서 발현되어 생성된 RNA 분자들이 지금 이제 단백질 분자가 아니라 이제 RNA 분자들이죠. 이것들이 자신을 만들어내는 X염색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때 염색체와 RNA 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그 X염색체의 불활성화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 이 시스트 말고도 이 시스트 주변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의 RNA 산물들도 이 과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연관 유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관 유전자라는 것은 함께 유전되는 경향이 있는 같은 염색체상의 두 개 이상의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함께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해야 되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편 성연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지만 성염색체상에 있는 단일 유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이름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용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관이 어떻게 유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실험이 되겠는데, 이 실험 역시 이제 모건 박사에 의해서 초파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몸 색깔과 날개 크기입니다.
야생의 경우는 몸이 희색이고 큰 날개를 갖고 있는데 반해 이중 돌연변이는 검은 몸이면서 흔적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런 초파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중 돌연변이는 열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것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몸 색깔과 날개 크기에 관여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생형과 이중 돌연변이를 교배했을 경우 F1에서는 야생형만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생형의 다시 이제 열성인 동형접합체, 즉 검은 몸과 흔적 날개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이중돌연변이 초파리와 다시 이제 검정 교배를 했을 경우 어떻게 표현형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유전자가 이제 같은 염색체에 있고 부모형 대립 유전자들이 항상 함께 유전된다고 할 경우는, 그러니까 부모형에 있는 그 두 개의 그런 특징이 함께 같이 항상 유전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 부모의 표현형만 나타날 것이고 각각 1대1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을 경우는 이것이 이제 독립 유전을 하게 되니까 부모 세대 각각의 독립 유전자별로 이제 발현이 돼서, 대립 유전자별로 이제 발현이 돼서 그 비율이 1대1대1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부모형의 비중이 아주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 부모형이 없는 그러한 표현형도 적은 수지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독립 유전의 기대치보다 부모형의 표현형이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 두 특징이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개는 이제 연관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 비록 적은 수지만 부모 세대에 없던 표현형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표현형을 갖다가 비부모형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비부모형 표현형은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되지 않은 유전자와 연관된 유전자를 검정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재조합의 특성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되지 않은 유전자의 경우 이미 멘델의 검정 교배에서 밝혀졌듯이 각 부모와 똑같은 표현형을 갖고 있는 자손과 또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갖고 있는 자손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와 같은 표현형을 갖는 자손을 부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다른 표현형을 갖는 자손을 재조합체라고 말합니다. 이때
연관되지 않은 유전자의 경우 이 비율이 1대1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자손의 약 50%가 제조합체가 되고, 이럴 경우 제조합의 빈도가 50%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제조합이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기전은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일어나는 상동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에 의해서 연관되지 않은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관된 유전자의 경우 그림 15-9와 15-10에서 보이듯이 대부분은 부모와 똑같은 그런 표현형을 갖고 있고, 일부의 자손이 부모와 다른 그런 표현형을 갖게 되는데, 지금 그림 15-9와 10에서 나타난 그 몸과 몸색과 날개의 이중 돌연변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제조합 빈도가 1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연관된 유전자의 경우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일어나는 그 교차, 지금 그림 15-10에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 교차에 의해서 제조합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의 결과 이제 새로운 대립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어 유전자의 다양성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교차에 의한 새로운 대립 유전자는 결국 자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전자 지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특정 염색체 안에 있는 유전자 좌우위를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커지고 결국 제조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활용해서 만든 유전자 지도가 연관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도 단위는 1지도 단위는 1% 제조합 빈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염색체상의 유전자 순서는 반영이 되지만 이 연관 지도에서는 그렇지만 정확한 그 위치를 반영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지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특정한 유전자와 상대적인 제조합 빈도를 이제 비교해서 그 빈도에 따라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림 15-12를 예를 들면은 초파리 염색체의 2번 염색체네요. 2번 염색체에서 그 상대적인 유전자의 위치를 좀 나열을 했는데, 이때 긴 그러니까 더듬이에 대한 유전자를 0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유전자를 배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염색체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전병을 유발하는 염색체의 변화에는
염색체의 수가 변하거나 염색체의 구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염색체의 수가 변하는 이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수가 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수성과 배수성, 이렇게 존재합니다. 먼저 이수성을 살펴보면은 비정상적인 배우자들 중 하나가 정상적인 것과 수정하게 되어 접합자가 특정 염색체에 대해 비정상적인 수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염색체가 하나가 더 있거나 하나가 더 없거나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이수성은 비분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비분리라는 것은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감수 1분열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거나, 아니면 감수 2분열에서 자매 염색 분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특정 염색체 하나가 부족한 것을 1염색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벌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특정한 염색체가 하나 부족하면은 2n에서 마이너스 1로 표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의 특정 염색체가 더 들어있을 경우 이것은 3염색체성이라고 하고, 이 표시는 2n 플러스 1로 나타나게 됩니다. 1염색체성과 3염색성은 사람 임신 중 약 10에서 25%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유산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3염색체성의 이제 하나로서 잘 알려진 유전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분리는 체세포 분열 때에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배 발생 시기에 일어나게 되면은 이수성의 상태가 체세포 분열에 의해 그 많은 세포들에 전달되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체세포에서 두 벌 이상의 완전한 염색체 세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배체성이라는 것은 원래 세 벌의 염색체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3배체성이라고 하고, 4배체성은 이제 4벌의 염색체 세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에서는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고 식물의 진화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경우 3배체성 식물이고, 밀은 6배체성, 그리고 딸기의 경우는 8개의 세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수성보다는 배수성이 외형상으로는 정상에 더 가깝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염색체 구조의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에서 결함이 일어나거나 방사능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염색체가 절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절단된 것이 다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먼저 결실이라는 것은 그 유전자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은 이런 똑같은 것이 한 번 더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래 그림 C에 있죠. 처음에 원래 있던 순서가 절단된 후 다시 결합될 때 그 거꾸로 역순으로 결합되는 이런 형태를 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것은 한 염색체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이 다른 염색체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과 이제 교환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실과 중복의 경우 감수분열 때 일어날 수 있고, 교차에 의해서 비자매 염색 분체들이 서로 다른 크기의 DNA 조각을 교환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더 큰 조각을 준 염색체에서는 결실이 일어나고, 또 더 큰 조각을 받은 곳에서는 중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에 결실이 크게 일어나면은, 그러면 되게 이제 많은 필수 유전자, 그 염색체에 그러니까 염색체에 있던 그 필수 유전자가 이제 부족하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실이 크게 일어나면은 유전자 부족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위와 전자는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조각을 교환한 상호전자와 역위에서 이거 보면은 모든 유전자의 양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록 비상동 염색체에서 교환이 일어났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 염색체 상에서 보면은 유전자의 양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유전자의 발현이 이웃하는 유전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연관 유전자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웃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발현되지 않아야 될 것이 발현될 수도 있고, 또 발현되어야 되는 것이 발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표현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표현형이 바뀌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생명체에 대해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의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이수성 접합자의 빈도가 높은 편이나 대부분 치명적이어서 유산이 되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경우 피해가 적어 태어나서 상당 기간 생존하기도 하며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먼저 다운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염색체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7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아주 특별한 안면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만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다운 증후군 환자구나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 15-15에 보면은 이제 그 얼굴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키가 작고 또 심장병, 그리고 이제 발달 지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병과 알츠하이머의 발생률은 높지만, 반대로 고혈압이나 뇌졸중, 발작, 종양 등의 발생 빈도는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남성과 여성의 50%는 성적으로 미성숙하게 되고 불임이 됩니다. 또 다운 증후는 어머니의 나이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30세 이하의 경우 0.04%, 만 명 중 4명 정도 발생하는 비율로 태어나지만, 40세 어머니의 경우는 0.92%로 만 명당 92명의 비율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비율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늦게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는 이제 임신 시에 이제 이런 태아 검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다음에 성염색체의 이수성에 의한 유전병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X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그런 이제 남성이 되겠죠. XXY로 표시가 됐으니까 남성 500명에서 1000명 중 1명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편인데, 남성 생식기관이 있으나 정소는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X는 이제 불활성화되지만 또 뭐 유방이 커진다든가 하는 여성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Y염색체가 더 많은 경우가 예로 나와 있는데, 이 역시 남성 1000명 중 1명이라고 됐으니까 상당히 비율은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키가 평균보다 이제 크다고 되어 있고 특이한 증후군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적 발생을 갖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이제 세 번째는 X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염색체가 이제 트리좀으로 존재를 한다는 건데, 그래서 여성 1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평균 키보다 크지만 정상과 아주 유사하게 별 차이가 없어서 정상적인 XX 염색체를 갖고 있는 여성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합성 능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수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생식이 가능하다 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터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X0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500명당 1명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증후군이 인간에서 유일하게 생존 가능한 일염색체성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능이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현형이 이제 여성일지라도 생식기관은 좀 미성숙하게 되고 불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여아일 경우 에스트로겐을 계속 투여를 하게 되면은 2차 성징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염색체 구조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성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5번 염색체의 결실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병이고, 지적 장애와 안면 기형의 소두가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영어로 이제 약칭에서는 CM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때 이 원인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데,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9번, 22번 염색체의 상호전자에 의해서 22번 염색체가 눈에 띄게 작아질 경우 22번 염색체를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림 15-16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경우 세포 주기를 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암이 발생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반적인 멘델 이론과 맞지 않는 그런 유전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예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대립 유전자만 발현되게끔 각인되는 그런 유전 양상하고, 또 핵이 아닌 그 세포 소기관에도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내 소기관에
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유전 현상, 이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전체 각인을 알아보면 부모 중 어느 쪽으로부터 대립 유전자를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형의 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100개, 쥐의 경우 125개의 각인되는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각인은 배우자가 형성되는 동안 생기며 특정 대립 유전자 중 하나는 발현이 안 되게 됩니다. 각인된 유전자는 발생하는 동안 모든 체세포에 이제 전달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자손 세포들은 전부 다 각인된 유전자만 발현이 되게 됩니다. 단 배우자 형성 세포에서만 그 오래된 각인이 지워지고 그 개체의 성별에 따라 다시 각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이런 각인되는 대립 유전자가 모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대립 유전자라 그러면은 여성의 경우에서만, 즉 난소에서만 배우자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때 그 전에 있던 각인이 지워지고 새로 각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대립 유전자가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남성의 경우는 이런 배우자 형성 세포에서 이 각인이 지워지고 새로 각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서는 재각인이 돼서 전달이 되겠지만 남성의 경우에서는 이제 지워지고 전달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모계 대립 유전자 발현에 대해 각인된 유전자는 세대를 거듭해도 항상 모계 대립 유전자의 발현이 되도록 각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런 각인과 관련된 유전자로 유명한 것이 생쥐의 인슐린 유사 생장인자인데,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2 해가지고 IGF-2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 IGF-2에 대한 설명은 그림 15-17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태아의 생장에 필수적이면서 부계 대립 유전자에서만 발현되게끔 각인이 되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15-17을 보면은 야생형, 위에 나온 A 동형 접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생형의 대립 유전자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동형 접합체는 부계에서 물려받은 대립 유전자만 발현되게 되고 정상적인 크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생형 쥐와 동형의 열성 IGF-2 유전자를 갖는 쥐와 교배를 하게 되면은 이형 접합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모계 대립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 표현형은 수컷 어버이가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나타난다. 즉 수컷으로부터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를 받았을 경우에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 그림에 보면은 난쟁이 생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립 각인이라는 현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사이토신 뉴클레오타이드의 메타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타라가 이루어졌을 경우 메타라가 이루어진 대립 유전자가 발현이 억제되기도 하고 또 몇몇은 오히려 발현이 활성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포 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유전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 밖에 있는 유전자를 핵외 유전자 또는 세포질에 있는 유전자라고 해서 사이토플라즈믹 진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를 통해서만 전달이 되죠. 왜냐하면
난자에 있던 그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딸세포로 전달이 되겠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그런데 정자와 함께 들어온 마이토콘드리아 함께 아주 소량의 어떤 세포질 유전자가 들어올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에서 제거가 된다고 그래요. 분해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부계로부터 오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없다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여기는 유전자는 주로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와 관련된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이러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당연히 유전병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예로 두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사립체 근병증. 이 책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말하고 사립체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쓰는 게 좋긴 한데, 그 의학 용어집에 찾아보니까 사립체 근병증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또 이제 얘기할 때는 미토콘드리아라는 표현을 요즘에 더 많이 쓰거든요. 사립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도 두 가지가 좀 다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립체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세포에 ATP가 생성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ATP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조직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ATP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게 되니까. 그래서 그 ATP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사립체 근병증이라는 게 이제 나타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레버시 선천성 시신경병증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20대나 30대 젊은 나이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제 시력 상실 같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문제를 지닌 어머니의 난자에서 핵을 추출하여 핵이 제거된 건강한 난자에 어머니로서부터 추출한 핵을 이식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을 어머니 자궁에 착상을 해서 태아를 이제 키우게 자궁에 착상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사실 건강한 아기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도 시도가 여러 번 됐고 성공도 여러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부모가 3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그 핵을 전달한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를 전달한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를 제공한 그 아버지가 있을 테니까 3명의 부모가 존재한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 아마 시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경우 DNA에서 이제 계속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면은 이 기전이 바로 이제 노화의 중요한 기전이다 라고 근래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나온 내용에서처럼 대부분 유전자에 관련된 내용은 좀 더 핵에 있는 유전자인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몸에
또 이제 많은 질환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근래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DNA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그 내부에 있죠. 그리고 그 세 개의 원형, 서큘라 형태로 존재를 한다 하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기본적으로 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데,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즉 전기가 없으면은 거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세포도 에너지가 있어야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장 질환, 내장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유산도 상당히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림의 처치법 중에 하나로 세부모 DNA 아기,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기증자의 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한 후 엄마의 핵을 그 기증받은 난자에 이식시키고, 그 다음에 아빠의 정자를 수정시켜서 엄마의 자궁에 이제 착상시키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그 어떠한 특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결국은 같은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도 불임 처치 방법이긴 한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에서는 핵을 집어넣은 건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 본인 또는 기증자의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떤 본인의 어떤 남모세포,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본인의 이제 남모세포를 채집을 해서 그것을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세포로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얻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얻어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난자에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대량으로 삽입하고 다시 왼쪽과 마찬가지로 수정을 한 후 엄마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결국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도 여전히 이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암과 같은 질환은 주로 이제 핵에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암이 생겼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마이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겨서 암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근래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토콘드리아의 이제 그 기능과 중요성, 또 앞으로 어떤 질환 치료하는 데 있어서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기회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